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금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하나뿐인 딸 서인이의 목소리는 언제나 제 하루의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딸아이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가득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마른 기침 소리, 억지로 끌어올리는 듯한 활기찬 목소리가 제 심장을 아리게 찔러댔죠. 엄마, 나 괜찮아. 우리 준서도 잘 있고.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거짓말. 제 뱃속으로 낳은 딸의 목소리를 제가 모를 리가 있나요? 서른을 갓 넘긴 나이에 악착같이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인 최서방, 최동준 대표가 운영하는 IT 회사 니트로 테크에서 디자인 팀장으로 일하는 딸은 매일이 전쟁 같아 보였어요. 아침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허겁지겁 출근의 녹초가 되도록 일하고 퇴근 후에는 다시 지친 몸을 이끌고 육아라는 또 다른 전쟁터로 향해야 했으니까요. 서인아, 힘들면 힘들다고 해. 엄마한테까지 괜찮은 척할 필요 없어. 엄마. 결국 딸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서가 또 열이 나서 밤새 한숨도 못 잤다는 이야기,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라 쉴 수도 없다는 이야기, 밥은커녕 물 한 잔 제대로 마실 시간도 없다는 하소연이 본물처럼 쏟아졌어요. 그 울음 섞인 목소리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저도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식당을 운영했더랬죠. 인사동 골목에 있던 작은 한정식집 연금당. 제 이름을 따서 지은 그곳은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음식 맛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서인이 하나만 바라보며 식당 일에 매달렸어요. 제 청춘과 손맛을 오롯이 갈아 넣어 연금당을 일궈냈고 그 덕에 서인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인이가 시집가고 저도 나이가 들면서 벅차다는 생각에 과감히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조용한 동네에서 화초나 가꾸며 소일하는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찌 팔짱만 끼고 있겠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최서방에게 전화를 걸었죠. 최서방, 나일세. 아, 장모님. 어쩐 일이세요? 늘 깍듯하지만 어딘가 선을 긋는 듯한 말투. 성공한 젊은 사업가인 사위는 늘 바빴고 제게 살갑게 구는 법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바쁜 사람이니 그럴 수 있죠. 저는 용건을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인이가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아서 말일세. 내가 혹시 회사에 뭐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 네, 회사예요? 자네 회사 구내식당 말일세. 거기 조리원 한 분이 그만두셨다고 들었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겠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밥 짓는 것 하나는 자신 있네. 출퇴근하면서 서인이도 좀 돌봐주고 준서도 가끔 봐주면 좋지 않겠나. 전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서방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대단한 걸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 아이 곁에서 밥이라도 한 끼 따뜻하게 챙겨주고 싶었을 뿐. 잠시 후 그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께서 굳이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사람이야 새로 구하면 되는 거고 서인이 일은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아닐세.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 집에만 있으니 몸이 근질거려서 안 되겠어. 봉급은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주면 되네. 아니, 덜 줘도 상관없어. 그냥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최서방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모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 목소리에 섞인 미세한 짜증과 불편함을 그때의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저 이제 딸의 곁으로 갈 수 있다는 안도감뿐이었죠. 서인이는 엄마, 거긴 그냥 회사 식당이야.
엄마 같은 분이 일할 곳이 아니야. 라며 길길이 반대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전성기를 바쳤던 연금당의 주방장이 아닌 사위 회사의 평범한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오랜만에 몸에 꼭 맞는 조리복을 입고 니트로 테크의 문을 나섰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번쩍이는 빌딩. 수많은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오가는 그곳은 제가 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조금은 어색하고 긴장됐지만 곧 딸아이를 만날 생각에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지하 1층 구내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제 모든 기대와 설렘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식당 안에는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짙은 무기력함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주방은 어수선했고 무엇보다 코를 찌르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정체 모를 기름전 내가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이, 새로운 양반. 이리 와서 양파 낚아.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쉰을 훌쩍 넘어 보이는 조리장이 턱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다른 조리원들 역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는 이가 없었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정과 온기가 오가는 주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공장의 부품처럼 각자에게 할당된 일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공간에 가까웠죠. 진짜 문제는 배식될 음식들을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음식들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멀건 김칫국, 흐물흐물하게 퍼져버린 잡채, 누가 봐도 공장에서 만든 냉동 돈가스와 정체 모를 소스. 그리고 가장 기본인 밥솥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푸석한 밥알들. 밥알에서 나는 묵은내. 세상에 이런 음식을 내 딸을 포함한 저 젊은 직원들이 먹고 있었단 말인가.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한 사료에 가까웠습니다. 함께 일하는 조리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원래 이렇게 음식을 하나요? 그럼 뭘 어떻게 해? 정해진 단가에 정해진 시간에 수백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맛은 무슨 맛? 그냥 배만 채우면 되는 거지. 괜히 유난 떨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해요. 그녀의 퉁명스러운 대꾸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제 할 일을 시작했어요. 제게 주어진 첫 임무는 밥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커다란 쌀 포대를 끌어와 정량의 쌀을 펐습니다. 그리고 쌀을 씻기 시작했죠. 다른 조리원들은 대충 물에 두어 번 헹궈 밥솥에 앉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찬물은 재빨리 따라버리고 손가락을 세워 부드럽게 쌀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정성껏 쌀을 씻었습니다.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수차례 헹궈냈죠. 제 모습을 본 조리장이 또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무슨 쌀을 세워라 내워라 씻고 있어. 그러다 점심시간 놓치겠네. 밥이 모든 음식의 기본이니까요. 밥만 맛있어도 반찬이 없어도 먹을만 합니다. 제 대답에 조리장은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지만 저는 묵묵히 제 방식대로 밥을 안 쳤습니다. 정확한 물의 양을 맞추고 마지막에 식초 몇 방울과 다시마 한 조각을 넣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밥의 윤기와 풍미를 더하는 저만의 비법이었죠. 거대한 업소용 밥솥의 취사 버튼을 누르고 나니 비로소 제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이 죽어있는 주방에 제 손으로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드디어 제가 만든 첫 음식이 직원들 앞에 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메인 메뉴는 된장찌개였어요. 주방 한편에는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 담긴 시판용 된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리장은 그걸 대충 냄비에 풀고 미리 썰어둔 채소를 몽땅 넣어 끓이라고 지시했죠.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연금당을 운영할 때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10년 넘게 직접 담가 숙성시킨 시된장이었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혹시나 쓸 일이 있을까 싶어 작은 단지에 그 시된장을 조금 덜어왔었습니다. 조리장의 눈을 피해 저는 몰래 가져온 제 된장을 풀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 말린 표고버섯으로 진하게 우려낸 육수에 구수한 향이 일품인 제 된장을 풀자 주방의 냄새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텁텁하고 인공적인 냄새 대신 깊고 구수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진짜 된장의 향이 퍼져나갔어요. 다른 조리원들도 이게 무슨 냄새야? 라며 힐끔거렸습니다. 마침내 배식이 시작되고 젊은 직원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은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 생각 없이 식판에 음식을 담았어요. 하지만 된장찌개 배식대 앞에서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찌개 냄새가 좀 다른데? 한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와, 뭐야? 이 된장찌개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 한마디가 신호탄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늘 시끄럽던 식당이 순간 숟가락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말없이 된장찌개를 먹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제가 지은 윤기 나는 쌀밥에 그 찌개를 쓱쓱 비벼 먹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제 딸 서인이도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제게 엄지를 척 들어 보였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소문은 놀랍도록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식당 밥 대박이다. 된장찌개가 호텔 한식당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회사 메신저를 통해 순식간에 공유되었죠. 평소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던 직원들까지 소문을 듣고 내려와 밥을 타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에 최서방, 최동준 대표가 나타난 것은 몇몇 임원들과 함께였어요. 아마도 점심 약속이 있었겠지만 식당의 이례적인 분위기에 발걸음을 멈춘 듯 했습니다. 한 직원이 그에게 달려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대표님, 오늘 구내식당 된장찌개 꼭 드셔보세요. 완전 인생 찌개입니다. 최 대표는 직원을 한 번, 그리고 배식대 안쪽에 서 있는 저를 한 번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는 칭찬에 화답하는 대신 성큼성큼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내심 사위가 칭찬이라도 한마디 해줄까 기대했어요. 역시 우리 장모님 손맛은 최고라고 말해주면 더 바랄 게 없었죠.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최 대표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만 들릴 정도로 나지막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최서방. 밥 먹으러 왔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질문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질책이었습니다. 그냥 다들 맛있게 먹으니 좋지 않은가.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냥 다른 분들 하시는 만큼만 하시라고. 왜 이렇게 일을 만드세요? 괜히 튀는 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반가움이나 고마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 대한 짜증과 이런 일로 자신이 주목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만이 가득했어요. 사위의 싸늘한 시선 앞에서 맛있게 밥을 먹는 직원들의 행복한 얼굴도 제게 고맙다며 인사를 건네던 딸의 미소도 모두 빛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제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차가운 불안감과 함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사위의 그 차가운 한마디는 제 심장에 박힌 가시가 되었습니다. 튀는 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제 선의에 대한 모욕이었고 제 인생에 대한 무례한 평가였습니다. 보통의 장모였다면 서운함에 밤잠을 설치거나 딸을 생각해 조용히 물러났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박영금이었습니다.
평생을 불 앞에서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어 온 사람이었죠. 제 신념이 고작 그런 풋내기 사장 나부랭이의 불편한 심기 따위에 꺾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물러서는 대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조리장을 찾아갔습니다. 조리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뭔데? 또 밥 가지고 장난이라도 치려고.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어제 직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본 탓인지 전처럼 노골적인 무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생각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매일 똑같은 메뉴는 먹는 사람도 만드는 사람도 지겹지 않습니까? 그러니 매일 딱 한 가지씩 오늘의 특선 메뉴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재료비는 기존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맞춰볼게요. 특선. 이 바쁜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리고 돈은 땅 파서 장사해. 제가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 조금 더 늦게 퇴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낭비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제 남은 식재료들만 봐도 잘 활용하면 훌륭한 요리 하나는 거뜬히 만들 수 있겠더군요. 제 단호한 태도에 조리장은 잠시 저를 뜯어보더니 마음대로 해봐. 대신 문제 생기면 당신이 다 책임지는 거야라며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주방 한쪽에 방치되어 있던 작은 화이트보드를 깨끗이 닦아 오늘의 특선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힘있는 글씨로 첫 메뉴를 적었죠. 매콤 칼칼 돼지 제육볶음. 그날은 주방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저는 다른 조리원들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전성기 시절의 영금당 주방장처럼 날아다녔습니다. 신선한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사과와 양파를 갈아 넣은 특제 양념에 재워 숙성시켰습니다. 양념이 고기에 깊숙이 배어들 동안 함께 곁들일 채소들을 손질했죠.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자 커다란 웍에 기름을 두르고 뜨겁게 달궜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양념된 고기가 웍 안으로 쏟아지자 주방 안은 순식간에 매콤하고도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늘과 고추장이 뜨거운 기름과 만나 터져나오는 그 황홀한 향기는 지하 1층 주방을 넘어 계단을 타고 엘리베이터 통로를 타고 건물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1층 로비에서도 5층 사무실에서도 사람들이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적힌 제육볶음 4글자를 본 직원들의 눈이 반짝였죠. 식판을 받아든 직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제육볶음 앞으로 길게 줄을 섰습니다. 와, 냄새 미쳤다. 이게 회사 밥이라고. 이모님, 진짜 최고예요. 저 어제 된장찌개 먹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했어요.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제육볶음을 퍼주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며 웃어주었습니다. 갓 지어 윤기가 흐르는 흰쌀밥 위에 먹음직스러운 붉은빛의 제육볶음을 듬뿍 올려주니 다들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어요. 그날 잔반통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회사 직원 몇몇이 소문 듣고 왔다며 슬그머니 들어와 밥을 먹고 가기도 했죠. 니트로 테크 구내식당은 더 이상 배고픔을 때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움과 활기가 넘치는 회사에서 가장 핫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축제를 즐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딸 서인이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최서방이 저를 보자며 서인이를 통해 청했다는군요.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갔지만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인이는 제 눈치와 남편 눈치를 번갈아 보며 안절부절 못했고 최서방은 와인을 마시며 애써 여유로운 척하고 있었죠.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최서방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요즘 회사에서 아주 스타가 되셨더군요. 스타는 무슨?
다들 맛있게 먹어주니 나도 신이 나서 하는 거지. 그런데 장모님, 그게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구내식당은 직원들 복지를 위해 최소한의 식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장모님께서 운영하시던 고급 식당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식사? 자네는 자네 직원들이 매일 사료 같은 밥을 먹어도 괜찮다는 건가? 잘 먹어야 일도 잘하는 법이야.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장모님 때문에 업무 분위기가 흐트러진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다들 식당에만 정신이 팔려서 오후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고요. 다른 회사 사람들까지 몰려와 보안 문제도 생기고 있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업무 분위기 저해라고 말하는 저 오만함이라니. 옆에서 듣고 있던 서인이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다들 엄마 덕분에 회사 다니는 게 즐겁다고 해. 점심시간만 기다려진다고. 직원들 사기가 얼마나 올랐는데. 당신은 몰라서 하는 소리야. 회사는 학교 동아리가 아니라고. 위계 질서가 있고 통제가 필요한 곳이야. 일개 식당 조리원이 직원들 사이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 게 대표인 내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겠어? 일개 식당 조리원. 그 말이 제 딸과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서인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와인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이 대화는 무의미했어요. 알겠네. 내가 자네 체면을 구겼구먼. 미안하게 됐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그렇게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제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특선은 계속되었고 제 음식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팬을 만들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늘 혼자 구석에서 밥을 먹던 한 청년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니트로 테크의 핵심 기술을 책임지고 있다는 개발팀장 김정혁 씨였어요. 그는 늘 피곤에 절어 있었고 식판에는 음식을 깨작거린 흔적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며칠을 지켜보니 그는 유독 밀가루 음식이 나오는 날에만 겨우 몇 숟갈 뜰 뿐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괜찮다니까.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응. 엄마가 해주던 그 배추전이 가끔 생각나긴 하네. 배추전. 경상도 지방에서 즐겨 먹는 소박하지만 정겨운 음식. 저는 그 길로 시장에 들러 싱싱한 알배추를 사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작은 프라이팬에 배추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배추전의 고소한 냄새. 점심시간, 저는 평소처럼 구석에 앉아 밥을 깨작거리는 김 팀장의 식판 위로 작은 접시에 담은 배추전을 조용히 올려주었습니다. 김 팀장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건 경상도 출신이시죠? 저도 고향이 그쪽이라 가끔 이 맛이 그립더라고요. 그냥 한번 부쳐봤으니 맛이나 보세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어보니 김 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추전을 다 먹고 난 뒤 빈 접시를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제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랑 똑같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김정혁 팀장은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죠. 그는 제게 그리고 이 복수국에 가장 중요한 아군이 되어줄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회사 전체가 들썩이는 중요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최서방의 니트로 테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날이었죠. 회사의 미래가 걸린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몇 달 전부터 모든 직원이 야근을 밥 먹듯 했습니다. 제 딸 서인이 역시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했어요. 그날 아침 회사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최서방은 평소보다 훨씬 더 번쩍이는 명품 수트를 차려입고 신경질적으로 직원들을 닥달하며 사무실을 오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야망과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위태롭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상태 확인해. 복도에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이면 안 돼. 발표 자료 오탈자 마지막까지 다시 보고. 실수 하나 나오면 다들 각오해. 투자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최서방은 강남의 최고급 호텔에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보기만 해도 눈이 휘둥그레지는 화려한 음식들이 세팅되었죠. 반짝이는 은쟁반 위에 올려진 핑거푸드, 아름다운 색감의 샐러드, 고급스러운 디저트들. 하지만 그 음식들은 어딘가 차갑고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늘의 특선으로 아주 오랫동안 푹 고아낸 궁중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밤새 정성껏 핏물을 빼고 배와 물을 갈아 넣은 양념에 재워 압력솥에서 부드럽게 익혀냈어요. 간장의 깊은 풍미와 달콤한 육향이 어우러진 그 냄새는 그 어떤 값비싼 향수보다도 매혹적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말끔하게 차려입은 투자자들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최서방은 거의 굽실거리다시피 하며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죠. 저는 주방에서 묵묵히 제 일을 하며 제 딸이 저 위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성공적으로 끝났는지 회의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잠시 후 최서방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투자자들을 이끌고 사무실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회사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려는 속셈이었겠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지하 식당에서 피어오른 갈비찜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걸음을 멈추고 코를 킁킁거렸어요. 그는 연배가 지긋하고 인상이 좋아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아니, 최 대표님.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정말 좋군요. 아하. 저희가 점심 식사를 위해 호텔 케이터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쪽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호텔 음식을 먹습니까? 저는 직원들이 먹는 밥이 더 궁금하군요. 다들 저녁은 구내식당에서 해결합니까? 최서방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멀리서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저희 직원들은 보통 밖에서라고 둘러댔지만 다른 젊은 투자자까지 좋은 생각인데요. 그 회사 문화를 보려면 식당부터 가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결국 최서방은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자들을 데리고 지하 구내식당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마침 직원들이 하나둘 저녁을 먹으러 내려오고 있었고 식당은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투자자들은 화려한 호텔 음식 대신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제 음식을 보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야, 갈비찜이 아주 제대로네요. 저도 한 그릇 주시겠습니까? 인상 좋은 그 투자자가 제게 직접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밥을 푸고 야들야들하게 익은 갈비찜을 듬뿍 담아주었죠. 그는 한 입 맛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세상에,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는군요. 간도 완벽하고요. 최 대표님, 이런 실력자를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이분은 그냥 조리원이 아니라 완전 셰프신데요. 그의 칭찬에 다른 투자자들도 앞다투어 제 음식을 맛보고는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직원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우리 회사 식당, 원래 이래요라며 자랑을 했죠.
식당은 순식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은 그러나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어둡게 변해갔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제게 쏟아지는 이 상황을 그는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마침내 인상 좋은 투자자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 대표님, 실례가 안 된다면 이 훌륭한 셰프님의 성함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따로 스카우트 제의라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최서방에게 그리고 제게로 향했습니다. 제 딸 서인이도 어느새 내려와 자랑스러움과 불안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서방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사람 좋은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그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뱉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그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소개하듯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회사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간 식당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직원들의 웃음소리도 투자자들의 감탄사도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까지도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저는 최서방의 잔인한 미소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버린 제 딸 서인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저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밥솥을 열고 비어있는 반찬통을 채우고 행주로 배식대를 닦았습니다. 제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소리 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치욕은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의 저녁 배식이 어떻게 끝났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정신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 했어요. 식당 정리를 마치고 텅 빈 주방에 홀로 남아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다른 조리원들은 제 눈치를 보며 아무 말 없이 퇴근한 뒤였죠. 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대표님 너무하시네.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한테 동정이었을까요? 혹은 그저 흥미로운 가십거리였을까요?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분노에 몸을 떠는 대신 제 안의 모든 감정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깊은 겨울의 강물처럼 표면은 고요했지만 그 아래에서는 무서운 냉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제 머릿속에서는 사위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냥 식당 아줌마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저를 모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인생 전부를 제 딸을 위해 바쳤던 제 모든 세월을 제 손맛에 담겨있던 제 자부심을 공개적으로 난도질한 것이었어요. 연금당의 주방장 박연금은 그 순간 완벽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인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억눌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가 뭐가 미안해. 나 그 사람이랑 더는 못 살 것 같아.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가서 무릎이라도 꿇게 할게. 엄마. 딸의 피 끓는 목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 얼음장 같던 결심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히 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제 딸의 눈에서 저런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대가를 저는 반드시 치르게 해줘야만 했습니다. 서인아, 울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제부터는 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시하게 식당을 그만두거나 사위에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유치한 복수는 제 방식이 아니었죠. 그는 자신의 회사를
자신의 성공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것을 빼앗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를 가장 밑바닥으로 끌어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시작은 그가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했던 바로 이 구내식당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표정으로 출근했습니다. 주방 사람들은 저를 흘끔거리며 피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제 일을 했죠. 그날 이후 식당에는 기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음식 맛이 선택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일반 직원들에게 나가는 음식은 여전히 훌륭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맛있어졌죠. 제철 나물을 이용한 향긋한 비빔밥, 시원하고 칼칼한 동태탕, 부드러운 닭고기 안심 장조림. 제 손끝에서 나오는 요리들은 지친 직원들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서방과 임원들이 따로 식사하는 VIP 룸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제가 오기 전에 사료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맛도 향도 영혼도 없는 멀건 국과 푸석한 반찬들. 처음에는 그저 그날의 메뉴가 맛이 없나 보다 생각했던 임원들은 며칠이 지나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직원들의 식당에서는 연일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데 자신들의 밥상만은 처참했으니까요. 아니, 박 여사님. 요즘 우리 쪽 음식은 왜 이렇습니까? 결국 최서방의 최측근인 한 상무가 제게 와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죠. 어머, 상무님. 입맛에 안 맞으셨어요? 죄송해서 어쩌나.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손맛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젊은 친구들 입맛에 맞추다 보니 높으신 분들 입맛에는 영 아닌가 봐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반 직원들과 맛없는 음식을 먹는 임원들. 이 작은 차이는 회사 내부에 미묘하지만 확실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 복수의 두 번째 단계는 정보를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내식당 배식구는 니트로 테크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식판을 받아들며 무심코 속내를 털어놓곤 했죠. 아, 또 최 대표가 김 팀장 아이디어 뺏어서 자기가 한 것처럼 발표했대요. 진짜 양심도 없지. 재무팀 분위기 완전 살얼음판이에요. 뭔가 이상한 돈이 자꾸 나간다는데. 이번 프로젝트 솔직히 무리수예요. 다들 말은 못하지만 이거 망할 것 같다고 수군거리고 있어요.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사이가 좋지 않은지, 어느 부서가 가장 불만이 많은지, 회사의 진짜 약점이 무엇인지. 저는 머릿속에 니트로 테크의 비밀 지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중심에는 늘 혼자 밥을 먹던 개발팀장 김정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성을 무너뜨릴 가장 중요한 열쇠였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단순한 동정을 넘어 이제 의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완벽하게 제 편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계획한 균열은 조용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니트로 테크의 기반을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선택적 손맛을 통한 계급의 분리였죠. 직원들은 점심시간만 되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오늘의 특선은 연일 화제였고 직원들은 오늘은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이 나올까 기대하며 출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모님, 지난번 닭볶음탕 레시피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내가 해달라고 졸라서요. 어제 만들어주신 콩나물 국밥은 진짜 해장으로 최고였어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더 이상 식당 아줌마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모님, 여사님, 심지어 몇몇 젊은 직원들은 장난스럽게 셰프님이라고 부르며 따랐죠. 저는 그들에게 단순한 조리원이 아니라
지친 회사 생활에 유일한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최서방과 임원진의 식탁은 날이 갈수록 초라해졌습니다. 제가 만든 맛없는 음식은 그들의 불만을 증폭시켰고 일반 직원들과의 위화감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대놓고 항의하지는 못했습니다. 고작 밥맛 가지고 대표의 장모에게 따지는 옹졸한 속물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 불만은 조용한 독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퍼져나갔고 회사의 사기는 위와 아래가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균열을 내는 두 번째 망치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배 식구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회사의 모든 비밀을 수집했습니다. 직원들은 제 앞에서 무장해제되었고 온갖 불만과 비밀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정보들을 조용히 머릿속에 정리하고 연결하고 분석했습니다. 개발 1팀과 2팀의 해묵은 갈등, 디자인팀의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보상, 영업팀의 비현실적인 실적 압박, 그리고 재무팀에서 주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출처불명의 자금까지. 최서방의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가려진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들이 제 손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회사의 그 누구보다도 니트로 테크의 속사정을 훤히 꿰뚫어 보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망치를 들었습니다. 바로 내 편 만들기였죠. 저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디자인팀 막내 사원에게는 퇴근길에 이거라도 먹고 힘내라며 제가 따로 만든 따끈한 김밥 한 줄을 쥐어주었습니다. 아이가 아파 발을 동동 구르던 한 여직원에게는 아무도 모르게 영양가 높은 전복죽을 끓여 보온병에 담아주었죠. 그들에게 저는 음식을 넘어선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공을 들인 사람은 단연 개발팀장 김정혁이었습니다. 그는 니트로 테크의 두뇌이자 심장이었지만 최서방에게 모든 공을 빼앗긴 채 그림자처럼 지내는 불운한 천재였죠. 저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리워하는 맛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어릴 적 좋아했다던 가자미 식혜를 몰래 담가 그의 식판에 올려주었고 또 다른 날은 그가 무심코 비 오는 날에는 칼국수가 최고인데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다음 날 바로 진한 바지락 육수로 만든 손칼국수를 오늘의 특선으로 내놓았습니다. 제 정성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그는 점심시간마다 제 곁에 와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회사 이야기, 자신의 답답한 처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털어놓게 되었죠. 여사님, 이번에 발표한 신기술, 사실 제가 2년 전부터 개발해오던 겁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구상한 것처럼 포장해서 발표하셨더군요. 이 회사, 제가 처음부터 대표님과 함께 만든 회사입니다. 제 청춘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대표님의 성공을 위한 부품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지친 어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팀장,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비싼 재료로 만든 음식이 아니에요. 정성과 진심을 다해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든 음식이랍니다. 제 말에 김 팀장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자기 이름을 건 요리 말씀이시군요. 네. 남의 레시피를 베끼거나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서 만든 음식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김 팀장님은 자기 이름을 건 요리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분이잖아요. 저는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최동준의 그늘에서 벗어나 김정혁이라는 이름 석 자를 걸고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다는 희망. 그 씨앗은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니트로 테크에 보이지 않는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여전히 자신의 성공에 취해 그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했던 한 늙은 장모가 그의 화려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냉정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복수의 밭에 씨앗을 심었으니 이제는 가장 튼실한 나무를 키워낼 차례였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바로 김정혁, 니트로 테크의 비운의 천재이자 제 복수극의 가장 중요한 아군이 될 사람이었죠. 그를 완벽하게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 식당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어야만 했어요. 주말을 앞둔 어느 금요일, 저는 퇴근 준비를 하는 김 팀장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김 팀장님, 혹시 주말에 별다른 약속 없으시면 저희 집에 저녁 식사하러 오시겠어요? 마침 좋은 재료가 좀 들어와서요. 누구 대접하는 거 워낙 좋아해서 그러니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제 진심을 읽었는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감히 그래도 될까요? 그럼 감사히 찾아뵙겠습니다. 약속한 일요일 저녁,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화려한 진수성찬이 아니었습니다.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정성껏 끓인 맑은 소고기 뭇국, 그리고 그가 어릴 적 좋아했다던 가자미 식혜를 곁들인 몇 가지 소박한 반찬들. 평범한 가정식 백반이었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어요.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낯선 집에서의 식사가 불편할 법도 한데 그는 정말 오랜만에 밥을 2그릇이나 비워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처럼 혹은 그리웠던 집 밥을 만난 아이처럼요. 그의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가 내온 따뜻한 숭늉을 마시던 그가 드디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사실 오늘 발표된 신규 서비스 코어 X. 그거 원래 제 개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구상해서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던 소스 코드였어요. 최 대표와 처음 회사를 만들 때 성공을 위해 제 모든 걸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코드를 기반으로 니트로 테크의 첫 서비스를 만들었죠. 물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업자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커지고 최 대표는 점점 변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면 칭찬하는 척하면서 그걸 전부 자기 공으로 돌렸어요. 언론 인터뷰에서는 늘 자신이 밤을 새워 코딩을 하다가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죠. 정작 그는 소스 코드 한 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인데도요. 그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로 해외 기술 컨퍼런스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니트로 테크가 아닌 제 개인 자격으로요. 그런데 출국 바로 전날 제 노트북이 회사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발표는 못했죠. 그리고 석 달 뒤 최 대표는 제 노트북에 있던 바로 그 기술을 니트로 테크의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동업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 소모품으로만 여기고 있구나. 이야기를 마친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그의 숭늉 그릇을 다시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김 팀장, 내가 연금당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뭔지 알아요? 글쎄요. 좋은 재료입니까? 아니요.
내 이름이었어요. 박영금이라는 내 이름을 걸고 만드는 음식이니 손님을 속이거나 재료를 아끼거나 정성을 빼먹을 수가 없었죠. 자부심이자 족쇄이기도 했고요. 김 팀장님에게는 그 소스 코드가 바로 김정혁이라는 이름 그 자체였을 겁니다. 제 말에 그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그런데 최서방은 그 이름을 훔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이니 남의 이름을 훔쳐서라도 성공하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그렇게 훔친 이름으로 만든 요리는 겉은 화려해도 속은 텅 비어있기 마련입니다. 금방 미천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안이라는 이름의 불씨를 던졌습니다. 김 팀장님, 그 기술 다시 만들 수 있습니까? 최서방이 흉내만 낸 그 기술 말고요. 진짜 백이 김정혁의 기술을요. 더 새롭게, 더 뛰어나게요. 그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감히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길을 제가 눈앞에 펼쳐 보인 것이었죠. 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전부 들어있으니까요. 하지만 자본도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람은 김 팀장님이 안에서 모으세요. 최서방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진정한 실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설득하는 건 김 팀장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둥지는 제가 밖에서 준비해 두겠습니다. 제가 연금당을 다시 열 수는 없지만 그 가게를 팔고 남은 돈이 조금 있어요. 그 돈으로 작게라도 사무실을 얻고 법인을 세우는 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그의 눈에 서서히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거친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가 들어찼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여사님,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건 진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 두 사람은 거창한 계약서 대신 따뜻한 밥상 앞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단단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제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한 사람의 빼앗긴 인생을 되찾아주는, 그리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거대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니트로 테크라는 허울 좋은 성을 무너뜨릴 비밀 병기는 그렇게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김정혁 팀장과의 비밀 동맹이 맺어진 후 니트로 테크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최동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핵심 개발자들과 디자이너들을 한 명씩 만나 새로운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김 팀장의 진심과 그 뒤에 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회사는 눈에 띄게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하던 프로젝트에서는 원인 모를 버그가 속출했고 중요한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시제품의 완성도는 형편없었습니다. 모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주던 김 팀장이 은근슬쩍 태업을 시작하자 니트로 테크의 개발팀은 방향을 잃은 배처럼 우왕좌왕했습니다. 최서방은 경노했습니다. 그는 기술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직원들을 닥달하고 고함을 질러댔죠. 이딴 걸 결과물이라고 가져온 거야? 당신들 월급 받고 일하는 거 맞아? 김 팀장, 당신이 중심을 잡아야지.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그의 윽박지름은 오히려 직원들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기폭제가 될 뿐이었습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졌지만 대조적으로 지하 구내식당은 언제나 따뜻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마지막까지 제 사람들을 챙기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한 달치 월급이 담긴 봉투를 작업복 주머니에 넣고 제 손으로 쓴 사직서를 들고 최서방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통화 중이었는지 잔뜩 인상을 쓴 채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장모님?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나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려고 하네. 저는 그의 책상 위에 사직서를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사직서를 한번,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 담겨 있었죠. 결국 못 버티고 나가시는군요. 진작 그러셨어야죠. 식당 아줌마는 그냥 밥만 하면 되는 건데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시니 피곤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위로금이라도 좀 챙겨드릴까요? 아니, 괜찮네. 내 봉급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그의 사무실을 나오며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서늘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메뉴는 뷔페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가장 좋아했던 메뉴들을 모두 모았죠. 매콤한 제육볶음과 달콤한 궁중 갈비찜, 바삭한 수제 돈가스, 시원한 동치미와 향긋한 잡채, 그리고 수십 가지의 신선한 샐러드와 디저트까지. 주방은 전쟁터 같았지만 저를 따르던 다른 조리원들까지 발 벗고 나서서 저를 도왔습니다. 식당 전체가 맛있는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저는 식당 한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임원 전용석이라는 팻말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식기와 와인잔이 세팅되었지만 정작 음식은 단 한 가지도 올려두지 않았습니다. 텅 빈 접시들. 그것이 제가 최서방과 그의 수하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식당에 차려진 어마어마한 음식들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오늘 무슨 날이에요? 완전 잔치상이네. 그때 제가 식당 중앙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떠나는 길에 여러분께 따뜻한 저녁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제 월급을 전부 털었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제 말에 식당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아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날의 만찬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직원들 사이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뒤늦게 식당에 내려온 최서방과 임원들은 그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직원들의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와 자신들을 위해 준비된 텅 빈 테이블. 그 극명한 대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도 알아차렸을 겁니다. 최서방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수많은 직원들 앞에서 차마 저에게 소리를 지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 깨끗하게 개어두고 제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손을 흔들어주며 조용히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에서 조용히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혁 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여사님, 저희 나왔습니다. 김정혁 팀장을 필두로 한 핵심 개발자 15명, 그리고 그를 따르던 디자이너와 기획자 5명. 총 20명의 직원이 그날 아침 최동준 대표의 책상 위에 똑같은 양식의 사직서를 올려두었습니다. 니트로 테크의 두뇌와 심장, 그리고 손발이 동시에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 대표가 사직서를 들고 망연자실해 있는 사이 그의 개인 비서를 통해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 하나가 전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혼 소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 딸 서인이가 보낸 것이었죠. 회사의 기둥뿌리가 통째로 뽑혀나간 바로 그날, 자신의 가정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최동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회사의 기둥과 가정의 기둥을 잃어버린 최동주는 그야말로 이성을 잃고 날뛰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원망을 제게 돌렸죠. 그는 수소문 끝에 제가 사는 집까지 찾아와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려댔습니다. 장모님, 문 여세요.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당장 나와서 말해요.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제게 달려들었지만 제 차갑고 고요한 눈빛에 주춤하고 말았죠. 이게 다 장모님이 꾸민 짓이죠? 그렇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회사를 망하게 하고 서인이까지 꼬드겨서 이혼 소송을 하게 만들고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복의 최서방. 저는 그의 말을 차분히 끊었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가? 자네가 자초한 일 아닌가? 사람의 마음을, 진심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오만함이 지금의 자네를 만든 걸세.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내 집에서 당장 나가게. 제 단호한 태도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그가 허둥대며 인력을 새로 뽑으려 애쓰는 동안 IT 업계에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니트로 테크는 대표가 직원의 공을 가로채고 미래가 없는 회사라는 흉흉한 소문 말입니다. 그 소문의 진원지 중 하나가 저와 김 팀장이라는 사실을 최 서방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가 발악하며 무너져 내리는 동안 저희는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김정혁 팀장은 제가 미리 마련해둔 작은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함께 나온 동료들과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니트로 테크의 어설픈 기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완벽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였죠.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세상에 우리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새로운 회사의 이름은 진실테크. 제가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기술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회사가 되자는 의미였죠. 진실테크의 설립 소식이 담긴 보도자료가 언론에 배포되자 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니트로 테크의 핵심 인력들이 통째로 옮겨가 새로운 회사를 차렸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이슈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보도자료의 회사 소개란에 적힌 한 줄의 문구. 전설의 셰프 박영금 여사가 총괄하는 꿈의 구내식당 영금당 운영. 직원의 식사를 책임지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는 기업 철학. 최동준이 그토록 창피해하고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했던 제 존재와 구내식당이 이제는 새로운 회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최동준에게 가하는 가장 우아하고도 통렬한 복수였습니다. 사람들은 기술력만큼이나 대표의 장모가 직접 차려주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파격적인 복지에 열광했습니다. 그 무렵 제 딸 서인이는 길고 길었던 이혼 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최동준은 끝까지 양육권을 주장하며 버텼지만 그가 가정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그리고 제게 어떤 모욕을 주었는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서인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죠.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그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숨겨둔 비자금까지 드러나 그는 위자료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끝내고 딸 서인이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련함과 미안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저는 그런 딸의 등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서인이는 결심한 듯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진실테크에서 일하고 싶어. 최동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던 시간은 이제 끝났어. 이제 엄마 딸 박서인으로 그리고 내 실력으로 인정받는 디자이너 박서인으로 다시 시작할래. 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딸을 진실테크의 디자인 팀장으로 맞았습니다.
며느리, 아내, 엄마라는 이름에 갇혀있던 제 딸이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실 테크라는 새로운 배를 띄워 순항을 시작하는 동안 최동준의 니트로 테크라는 배는 사방에서 몰아치는 파도의 속수무책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핵심 인력들이 모두 빠져나간 회사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죠.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은 줄줄이 좌초되었고 기존 서비스를 유지 보수할 인력조차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정타는 니트로 테크의 가장 큰 고객사였던 글로벌넷과의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글로벌넷은 니트로 테크의 불안정한 인력 구조와 약속된 기술 개발 마일스톤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수십억 원대의 위약금까지 청구했습니다. 한때는 최동준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계약이 이제는 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그 다음 주에 저희 진실테크는 보란듯이 글로벌넷의 가장 큰 경쟁사인인 퍼스트링크와 대규모 기술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를 터뜨렸습니다. 니트로 테크가 구현하려다 실패했던 바로 그 기술을 저희는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완벽하게 구현해냈고 시장은 저희의 기술력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죠. 최동준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마지막 한 수가 남아 있었죠. 저는 과거 최동준을 자수성가한 청년 신화라며 한껏 띄워주었던 IT 전문 기자 박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물론 제 이름이 아닌 전직 니트로 테크 직원이라는 익명의 제보자 신분으로요. 박 기자님, 니트로 테크의 최동준 대표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는 전부 거짓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박 기자는 제가 김정혁 팀장을 통해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들 최 대표가 김 팀장의 아이디어를 가로챈 정황이 담긴 내부 메일, 실제 기술 개발 노트, 그리고 전직 직원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보고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직감했겠죠. 이건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엄청난 특종이라는 것을. 저는 거기에 활용점정을 찍을 마지막 소스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최 대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던 가족마저 버린 사람입니다. 아내의 공은 무시하고 자신의 장모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식당 아줌마 취급하며 모욕을 주었죠. 그 장모님이 바로 한때 인사동을 주름잡았던 한정식집 영금당의 오너 셰프 박영금 여사라는 사실은 모르셨을 겁니다.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거기에 가족사라는 자극적인 양념까지 더해지자 박 기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며칠간의 추가 취재 끝에 니트로 테크와 최동준의 실체를 폭로하는 심층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터지기 전 저는 그에게 마지막 치욕을 안겨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바로 그 장소에 있던 투자자, 인상 좋던 그 중년 남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이미 진실 테크의 성공과 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희 회사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한 상태였죠. 저는 그에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도와주실 일이 있습니다. 다음 날 최동준은 투자금 회수를 논의하자는 연락을 받고 그 투자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외면이었습니다. 최 대표, 나는 사람을 보고 투자하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자네는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자네 직원들은 물론이고 자네 가족에게까지 말이야. 자네 장모님께 그런 식으로 망신을 주던 날 나는 이미 자네에 대한 기대를 접었네. 미안하지만 우리 쪽 투자는 전액 회수하겠네. 그게 내 최종 결정이야. 그 말은 최동준의 무너져 내리던 성에 마지막 돌을 던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 기술, 돈, 명예, 그리고 가족까지.
그는 이제 텅 빈 성에 홀로 남겨진 고립무원의 왕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동이 트는 것을 보며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어둠과 빛의 경계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지만 제 휴대폰은 새벽 5시를 넘어서면서부터 불길한 예언처럼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딸 서인이, 김정혁 대표, 그리고 진실테크의 직원들에게서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와 메시지.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익숙한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 그 가장 높은 곳에 제 인생의 한 챕터를 마감 짓는 제목이 검고 선명한 글씨로 걸려 있었습니다. 심층 취재 청년 신화의 추악한 민낯 기술 탈취, 갑질, 그리고 가족을 버린 CEO 최동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박 기자의 기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훨씬 더 깊숙하게 최동준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어요. 한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파괴하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집어삼켰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자 한편의 비극적인 서사시였습니다. 기사는 김정혁 대표의 익명 인터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형제이자 스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제가 밤을 새워 만든 기술의 소스 코드를 그에게 건넸을 때 저는 우리가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기술을, 제 꿈을, 그리고 제 이름을 훔쳐갔습니다. 그는 제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의 찬사를 받았고 저는 그의 성공을 위한 유령 작가 보이지 않는 부품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저 혼자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니트로 테크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저처럼 이름과 영혼을 빼앗긴 수많은 직원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전직 핵심 개발자 어씨. 그 뒤를 이어 니트로 테크를 거쳐간 수많은 직원들의 증언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줄을 이었습니다. 비인격적인 폭언, 밤샘을 강요하는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 그리고 성공의 과실은 독차지하고 실패의 책임은 모두 직원에게 돌리는 그의 파렴치한 행태가 낱낱이 고발되었죠.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제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정점에는 그의 비뚤어진 성공욕이 가족에게까지 향했던 사건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아내를 무시했으며 하나뿐인 장모를 수많은 투자자와 직원들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식당 아줌마라 칭하며 공개적인 모욕을 주었다. 하지만 본지의 취재 결과 그의 장모는 평범한 식당 조리원이 아닌 한때 연금당이라는 이름의 명품 한정식집을 운영하며 요식업계에서 손맛의 전설로 불렸던 명인 박연금 여사로 밝혀져 그의 배은망덕함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성공이라는 허상을 줬다 결국 기술, 동료, 그리고 가족마저 모두 잃은 젊은 CEO의 몰락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성공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묻게 하고 있다. 기사를 다 읽고 스크롤을 내리자 댓글창은 그야말로 들끓는 용광로 같았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어떻게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의 등을 저렇게 처참하게 찌를 수 있지? 별 볼 일 없는 식당 아줌마가 아니라 전설의 셰프였다고? 소름 돋네. 최동준은 사람 보는 눈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최악의 사업가. 이 기사 보고 진실테크 홈페이지 가봤는데 기업 철학 첫 줄이 사람이 첫 번째다임. 진짜 리더가 누구인지 바로 알겠다. 최동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이 업계에 발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진실테크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상의 분노가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치는 동안 저는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통쾌함보다는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모든 연락이 끊겼던 최동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받을까 망설이다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직거리는 소음과 누군가의 거칠고 메마른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죠. 나다. 한참 만에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알던 최동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공허하고 갈라져 있었죠. 장모님, 마지막으로 뵙고 싶습니다. 회사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했던 그곳에서 제 손으로 끝을 맺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니트로 테크 건물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를 상징하는 듯 위풍당당했던 건물은 이제는 주인을 잃고 텅 비어버린 유령의 성처럼 보였습니다. 1층 로비의 전원은 꺼져 있었고 안내 데스크에는 먼지만이 수북했죠.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 꺼진 비상계단을 한 칸 밟아 올라갔습니다. 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텅 빈 공간을 울리며 기이한 메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있던 12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사무실의 유리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은 폐허와도 같았습니다. 수백 개의 책상이 있던 자리는 횡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고 바닥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전선들과 버려진 서류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열정과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실패와 절망의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죠. 최동준은 대표이사실 창가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화려한 풍경이 펼쳐졌지만 그의 뒷모습은 그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들었는지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의 얼굴은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헬쑥한 뺨, 푹 꺼진 눈, 핏발이 선 충혈된 눈동자.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의기양양한 젊은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길 위에 버려진 폐잔병의 모습이었죠. 오셨군요.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연극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자기 연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어나게. 자네에게 용서를 빌 사람은 내가 아니야. 제 차가운 말에 그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제가 장모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냥 성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지긋지긋해서 제 힘으로 이룬 이 회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의 절규에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모르는군. 자네는 내게 모욕을 준 게 아니야. 자네 스스로를 무너뜨린 거지. 자네가 말하는 성공이 뭔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아니. 진짜 성공은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에 달린 거야. 자네는 자네의 성공을 위해 자네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었어. 저는 한 걸음 다가서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김정혁 대표를 기억하나? 자네와 함께 이 회사를 세웠던 동업자. 자네는 그의 기술을 훔치고 그의 이름을 지웠지. 자네 밑에서 밤을 새우던 직원들은 어떤가?
자네는 그들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의 인격을 짓밟았어. 그리고 내 딸 서인이. 자네는 아내의 헌신과 사랑을 자신의 성공을 꾸미는 장식품 정도로만 여겼지. 나는 자네에게 밥을 차려주고 자네 직원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자네 딸에게 밥을 차려주었네. 그건 그냥 음식이 아니야. 마음이고 정성이었지. 하지만 자네는 그 모든 걸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만들었어. 사람의 진심을, 그 따뜻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걸세.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네 인생은 자네 손으로 망친 걸세. 매일 아침 자네를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의 귀함을 몰랐던 그 어리석음의 대가야. 그것이 제가 그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돌아보지 않고 텅 빈 사무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제 뒤로 짐승의 울음소리와도 같은 그의 처절한 오열이 희미하게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니트로 테크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맑은 날 저는 진실 테크의 제 사무실 창밖으로 니트로 테크의 간판이 크레인에 의해 철거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욕망의 상징처럼 번쩍이던 그 글자들이 힘없이 해체되어 고철 덩어리로 변해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한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최동준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스캔들로만 남았지만 진실 테크는 IT 업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저희는 사람 중심의 경영이라는 가치를 증명해냈고 세상은 우리의 진심에 뜨겁게 화답해 주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희는 한 해를 빛낸 최고의 기업을 선정하는 대한민국 기업 대상 시상식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희 진실 테크는 수많은 대기업들을 제치고 올해의 스타트업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로 늠름한 모습의 김정혁 대표가 올라섰습니다. 그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진실 테크의 기술력을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진짜 기술력은 코드나 서버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객석에 앉아있는 저와 서인이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희의 진짜 핵심 기술은 사람을 향한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매일 아침 따뜻한 밥상 위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회사의 심장이자 정신적 지주이신 저희 CCO, 박영금 여사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사님은 제게 그리고 저희 모두에게 회사의 심장은 대표이사실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밥을 먹는 주방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제게 터졌고 장내에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제 옆에 앉은 딸 서인이는 자랑스러움과 감격이 뒤섞인 눈물을 펑펑 쏟아냈고 저는 그런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식당 아줌마로 불렸던 제가 이제는 한 기업의 성공을 이끈 상징이 되어 박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비로소 가장 명예로운 방식으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방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최고 문화 책임자로서 저는 진실 테크의 영혼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옥에서 가장 넓고 전망 좋은 공간에 자리 잡은 구내식당 연금당은 여전히 제가 직접 관리했지만 제 일은 그곳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제 사무실은 딱딱한 대표이사실이 아닌 따뜻한 원목 가구와 은은한 차향이 가득한 사랑방 같았습니다. 직원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저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죠. 시련의 아픔에 힘들어하는 젊은 디자이너에게는 따뜻한 대추차를 건네며 등을 다독여 주었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번아웃을 호소하는 개발자에게는
며칠간의 특별 휴가와 함께 제가 직접 끓인 보양식을 집에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진실 테크라는 커다란 가족의 든든한 엄마이자 대모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의젓해진 손주 준서, 자신감과 행복으로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빛나는 딸 서인이, 그리고 이제는 아들이나 다름없이 든든한 김 대표까지. 우리는 과거의 그 숨막히는 식탁이 아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 이 계란말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유튜브에 계란말이 장인 박영금 할머니라고 채널 만들면 구독자 100만 명은 그냥 넘을걸요. 손주 녀석의 너스레에 모두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서인이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며 김 대표와 내년에 출시할 신규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고 있었죠. 평화, 그리고 행복. 제가 평생을 꿈꿔왔고 온 힘을 다해 지키고 싶었던 풍경이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돕던 김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이제는 정말 다 괜찮으십니까? 그 질문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괜찮고 말고. 이제는 그 사람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아. 저는 찻잔을 데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내 복수가 너무 독하고 차가운 건 아닐까 잠시 생각한 적도 있었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알겠어. 내 복수는 미움이나 증오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 내 딸과 내 손주 그리고 김 대표처럼 진심을 다해 사는 착한 사람들이 더 이상 나쁜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에서 시작된 거였지. 소중한 내 사람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단단한 밥상을 차려내고 싶었던 것뿐이야. 제 말에 김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인이가 준서를 무릎에 앉히고 함께 책을 읽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더없이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제 마음에도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싸움의 끝에서 제가 얻은 것은 공허한 승리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차려낸 따뜻한 밥상, 그리고 그 밥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죠. 그것이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오늘의 특선이 아닐까. 저는 조용히 생각하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딸과 손주의 얼굴 위로 쏟아지는 따스한 저녁 햇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깊고 평화로운 미소가 제 입가에 저절로 피어올랐습니다.